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냐? 휴가 나왔어. 여기서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자갈치 시장에서 건달 4명을 30초 만에 제압한 조용한 여성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겨울 저녁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골목 사이로 파고들며 사람들의 옷깃을 세웠지만 시장 안쪽은 여전히 활기찼죠. 오징어와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나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겨울밤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유지한 소령은 모처럼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6세의 그녀는 육군 특전사 소속으로 평소보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맨 가방은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휴가를 마친 아쉬움과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죠. 자주 들르던 오징어 튀김집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 지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아이고, 지안이 또 왔네. 그런데 오늘은 오징어 튀김집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안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명의 건달이 통로를 막고 서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최병도라는 이름처럼 거칠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할매들이 또 돈을 안 내려고 하네?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지. 상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뒤로 물러서며 자신들의 좌판을 지키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죠. 지아는 상황을 파악하며 조용히 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겨울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고 시장의 전등들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안의 군복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들려왔죠. 지안은 조용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이 시장의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건달 무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곧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도가 가장 먼저 지안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비웃음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 이게 뭐야? 군인 누나가 나타났네. 다른 건달들도 하나둘씩 지안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은 무례했고 입가에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도는 지안 앞으로 다가가며 군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냐? 휴가 나왔어. 병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지안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소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도 일당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조용히 비켜주시죠.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병도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뭐? 비켜달라고? 여기가 내 집이야? 그는 지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고작 이거야? 다른 건달들도 병도를 따라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안의 어깨를 건드리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표정에서 차가운 경계심이 스며 나왔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비켜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병도 일당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휴가 나온 여자 군인 정도로 치부하며 더욱 대담해졌죠. 병도가 지안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병도의 손이 지안의 팔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안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병도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압력에 병도는 비명을 질렀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 이현이! 병도가 고통에 찬 소리를 내뱉었지만 지안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녀는 병도의 손목을 꺾어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3명의 건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안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주먹을 휘두르자 지안은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며 그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죠. 건달은 생선 상자 위로 떨어지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지안을 껴안으려 했지만 지안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건달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달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료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지안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4명의 건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꼼짝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안의 숨소리는 전혀 거칠지 않았고 군복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죠. 시장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 조용한 여자 군인이 4명의 건달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누군가가 외쳤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튀김집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병도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지안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안은 조용히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육군 특전사 유지한 소령입니다. 민간인 대상 위협 및 폭행 시도 현행범으로 간주합니다. 신분증에 적힌 계급과 소속을 본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특전사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졌고 소령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병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전사요? 그것도 소령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휴가 나온 평범한 여자 군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특전사 소령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특전사가 무엇인지 소령이 어떤 계급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자신들이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시장 사람들도 경악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특전사와 소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성 특전사 장교라니, 그것도 소령이라니.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성 특전사 장교가 실제로 존재하는군요. 누군가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오징어 튀김집 아주머니는 지안의 군복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령 계급장, 특전사 마크, 그리고 여러 개의 부대 마크들이 그녀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아는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건달들을 내려다봤어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시죠.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병도 일당은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특전사 소령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그날 밤 건달 무리는 모두 연행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장을 괴롭히던 다른 불량배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아는 사복 차림으로 시장을 다시 찾았어요.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군복을 입었던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죠. 어머, 소령님, 오셨네요. 오징어 튀김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떠세요, 요즘? 지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그 나쁜 놈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도 편하게 와서 드시고 가네요. 아주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지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김밥집 사장님, 떡볶이 할머니까지 모두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생선가게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지아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상인들은 정말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소령이라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 같았죠. 오징어 튀김 하나 주세요. 지안이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어머, 돈은 무슨 돈이에요? 공짜로 드리죠.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머니는 지안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오징어를 튀겨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어요. 가족들이 함께 나와 저녁을 먹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아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죠. 그녀의 조용한 방문은 이 작은 시장에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아침 부산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중년 남성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지못해 나온 표정들이었고 몇몇은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으로 훈련복을 대충 입고 있었어요. 최병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며칠 전 구치소에서 나온 그는 여전히 멍든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구석진 곳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야, 병도야. 내가 그 여자 군인한테 당했다면서? 한 예비군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병도가 여자한테 당해서 기가 죽었나? 다른 예비군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내며 대들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어요. 그는 성의 없이 훈련복을 입고 대충 줄을 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예비군 여러분, 오늘은 본부에서 소령급 장교가 시찰차 방문합니다. 모든 훈련은 정규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소령이라고? 높은 사람 온다네. 아, 귀찮게 뭘 또. 하지만 대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10분 후 훈련장 입구로 군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예비군들은 대충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관심 없는 표정들이었어요. 차량 문이 열리고 군복을 단정히 입은 여성 장교가 내렸습니다. 바로 유지한 소령이었어요. 병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갈치 시장에서 자신을 제압했던 바로 그 여성이, 유지한 소령이 지금 이 훈련장에 서 있었어요. 다른 예비군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소령이네. 처음 보는데?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지안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병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예비군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병도에게 잠깐 머물렀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지안은 예비군들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어요. 예비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 특전사 유지한 소령입니다. 지안의 소개가 끝나자 예비군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특전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병도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뒤로 숨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훈련장 전체를 훑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병도를 발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인은 무기를 들기보다 먼저 정의와 용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안의 첫 번째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약한 자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향해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약자가 강자의 횡포에 시달릴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예비군들도 점점 지안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훈시라고 생각했지만 지안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때려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병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괴롭혔던 일, 지안을 우습게 본 일,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도 군복을 입었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군복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을 겁니다. 사회로 돌아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안의 말이 계속될수록 병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달음도 얻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훈시가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병도는 그날 처음으로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넘어갔을 훈련들을 진지하게 임했고 다른 예비군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지안은 자신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학한 여성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8명의 여성 후보생들이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보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제125기 여성 후보생 유지안 소령님께 경례. 편하게 하십시오. 지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후보생들 중 몇몇의 얼굴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존경의 빛이 엿보였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지안은 후보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각오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한 후보생이 지안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안이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계급장과 별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죠. 후보생들은 지안의 말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조언들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맨 앞줄의 후보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며칠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소령님을 봤습니다. 후보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령님의 모습을 보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시장에 있던 사람 중에 이 후보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저도 언젠가 소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후보생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지인은 그 후보생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지안은 사관학교 교정을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교정에서 후보생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구령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안은 자신의 군복 어깨에 달린 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별은 오늘도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이 예쁜 아가씨, 기생 흉내 좀 내봐. 소주 따라줘.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윤아림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창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평범한 편이죠. 다만 눈빛만은 남다릅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에서 수년간 단련된 시간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오늘도 혹독한 훈련이 끝났습니다. 연병장에서 부사관들과 함께 땀을 흘린 후 저는 언제나처럼 젊은 여군 부하들에게 말했죠.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식사나 하러 갈까? 최하사를 비롯한 6명의 부사관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죠. 특수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시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목적지는 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판도 낡고 외관도 허름하지만 그곳만큼 정겨운 곳도 없죠.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과 인정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고등어 구이 익어가는 소리.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제게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더없이 귀중합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런 따뜻한 공간에서만큼은 그 모든 기억들이 잠시나마 잠들어주죠. 어서 오세요. 사단장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사단장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니야, 선배가 어떻게 후배 돈을 받겠니? 우리는 소소한 실랑이를 벌이며 웃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군복을 벗은 채 편안하게 앉아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오랜 특수부대 생활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따뜻했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어요. 707 특수임무단에서 몸에 밴 경계 본능이 즉시 작동했거든요. 들어온 건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화려한 셔츠를 입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앞장선 남자는 덩치가 큰 데다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서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5명 모두 술에 취한 상태,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야, 여기 분위기 괜찮네. 황만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며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린 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슬쩍 살펴봤어요.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직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거리낌 없이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가 일반인과는 달랐거든요. 특히 황만철의 눈빛이 제 부하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각종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예쁜 아가씨들 좀 봐라. 황만철이 동료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최하사와 다른 부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아직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황만철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보폭과 균형감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술에 취해 있어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철은 더욱 거만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황만철이 갑자기 최하사 앞으로 다가가더니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근육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 기생 흉내 좀 내봐. 소주 따라줘. 최하사가 거절하자 황만철은 돌변했습니다. 소주를 최하사의 얼굴에 뿌리더니 거침없이 뺨을 후려쳤어요. 감히 거절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봉인해둔 또 다른 저의 모습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최하사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곳은 민간인들이 있는 식당이었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 상황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5대1의 상황, 좁은 골목이라는 지형적 조건, 상대방의 취중 상태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사, 너희들은 여기 있어. 저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최하사는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안심시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어디 가시려고? 황만철의 부하 중 하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중심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술에 취해 균형감이 떨어져 있었죠. 밖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황만철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만함과 방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상대가 방심할수록 제게는 유리했거든요. 오, 이 아가씨 배짱 좀 있네. 좋아. 밖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보자고.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조폭들이 우르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어수선한 걸 보니 모두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옆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이라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야간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던 경험 덕분이었죠. 5명의 조폭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황만철이 앞장서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각자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오른쪽에 있는 덩치 큰 남자,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대상은 황만철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어쩔 거라고 여기까지 왔나? 순순히 우리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끼어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 부하를 건드린 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순간 제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사단장 윤아림은 사라지고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을 제압했던 특수부대원 윤아림이 나타났어요. 봉인되어 있던 인간병기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조폭들은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호흡이 깊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모든 감각이 예리해졌습니다. 황만철이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잡이, 주로 정면 공격을 선호하는 타입, 술에 취해 반응 속도 저하.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우리랑 재미있게 놀 생각 없어?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의 위치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자세였어요. 황만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번뜩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분노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화가 난 상대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럼 각오해. 황만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면에서 오는 직선 펀치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옆으로 몸을 피해 있었거든요.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회피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현됐어요. 근접 전투술의 기본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읽고 최적의 반격 지점을 찾는 것. 그 모든 게 본능처럼 작동했어요.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황만철이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재빠르게 그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어요. 관절기의 기본은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만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다른 조폭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들의 보스가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충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난 듯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감히 형님을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다대일 상황에서의 전투야말로 특수부대에서 가장 많이 훈련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상대가 많을수록
그들 사이의 간격과 타이밍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어요. 진정한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백호 부대에서 몸에 밴 훈련이 저절로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들의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침투 기술, 그것이 특수부대의 핵심이었거든요. 첫 번째 조폭이 칼을 꺼내들며 위협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뒤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침투 기술이었죠. 소리 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어요.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생존해야 했던 수많은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급소를 노린 정밀한 타격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적을 무력화시키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딱!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손목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힘으로 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어요. 네 번째 남자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두려움에 질린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승부가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벽돌벽이 그의 등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내 부하를 건드린 죄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죠. 그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하자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났을 거예요. 당분간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필요한 폭력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쓰러뜨렸던 남자들 중 하나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정확히 밟아서 다시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또 다른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 마지막 남자는 이미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던진 충격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골목 안에는 조폭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어요.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만철은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군인을 건드린 죄, 지금부터 뼈로 갚으시죠. 골목에서 일어난 소동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식당에서 최하사가 신고했을 거예요. 저는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평소의 냉정함이 돌아왔어요. 제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5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전투 기술,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함께 떠올랐어요. 제가 봉인하려 했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파리. 황만철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제 부하를 건드린 순간 이들의 운명은 정해졌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온 듯한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후레쉬를 켜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현장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여기 신고 들어온 곳인가요? 선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골목 앞모습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5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 혼자만 멀쩡히 서 있으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의구심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저는 육군 제7사단장 윤아림 대령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신분을 밝혔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고 자세도 단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놀란 빛으로 변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단장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먼저 식당에서 제 부하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제압했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경찰관들은 제 말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봤어요. 조폭들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 골절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계급과 지위를 의식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자세한 진술은 파출소에서 받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 절차는 당연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조폭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만철은 의식을 잃었는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제 침착한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파출소에서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식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있었지만 식당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제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했거든요. 온화한 사단장에서 냉혹한 전사로 변한 제 모습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최하사를 비롯한 부사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두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단장님, 최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보복이 아닌 치유의 시간이었거든요.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최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마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최하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저는 최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최하사가 갑자기 제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다른 부사관들도 모두 일어나서 경례를 붙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정식 경례는 부대 안에서나 하는 건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나쁜 놈들을 시원하게 혼내주셨다면서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들의 고마움이 진심으로 와 닿았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부하들과 함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혼란 때문에 차가워진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음식 다시 데워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부하들은 여전히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부사관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병장에서 부사관들과 함께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단결되고 강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았어요. 최하사의 뺨에 있던 상처는 이제 거의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마치 시련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최하사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사관들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최하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때,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사단장님. 최하사의 대답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자세도 더욱 당당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게 있어.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법과 질서야.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 자신과 동료를 지키는 게 먼저야. 최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기 서 있는 모든 부사관이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각자에게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그들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요. 계급장이나 외모, 체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였죠. 사단장님, 부사관들이 제게 경례를 붙이며 하루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도 답례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의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부하들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연병장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